제국주의, 이거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옛날 얘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질문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현대 정치 논쟁 하나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논쟁의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이게 세상을 보는 우리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그 행동의 방향까지 완전히 뒤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 섹션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의견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게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건요, 그냥 옛날 역사책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세계 권력 구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재 진행형인 논쟁이라는 거죠. 이 논쟁의 중심에 바로 이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국주의를 현대적으로 한번 다시 정의해보자는 시도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는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그 새로운 정의가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말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논쟁의 가장 핵심, 바로 심장부로 들어왔어요. 도대체 제국주의가 뭐냐는 거죠. 이게 그냥 어떤 나라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지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관계를 뜻하는 걸까요? 보시면 피라미드론의 관점은 좀 경제적인 쪽에 가까워요. 독점 자본주의가 있고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라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의 피라미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열강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아주 명확한 정치적 관계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전 단계의 문제냐, 아니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문제냐, 이 차이가 정말 큰 겁니다.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려면 이 신식민주의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독립국가인데 실제로는 강대국이 경제나 정치,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바로 이게 현대판 지배관계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론적인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시험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강대국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신식민지일까요? 이 질문 하나에 앞에서 봤던 두 정의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그 간극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피라미드론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이나 인도 같은 곳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자본을 수출하니까 당연히 제국주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저자의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고 우리 군에 완전한 주권이 없고 소파 같은 불평등 조약이 있으니 이건 미국의 신식민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대한민국을 보는데 뭘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는 점, 또 불평등하다고 평가받는 소파, SOFA 같은 조약들, 그리고 우리 군이 독립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죠.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라는 압력을 받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 심지어 과거에 미국이 동맹이라는 한국을 도청했던 사건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가 아무리 커져도 진정한 의미의 주권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냥 학자들끼리의 말싸움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제국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된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라미드론처럼 러시아나 중국까지 제국주의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면 이건 일종의 양비론에 빠지는 거라고 해요. 양비론이 뭐냐면 쟤도 나쁘고 얘도 나쁘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는 거잖아요. 저자는 이런 양비론이 아주 위험한 덫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의 핵심인 서구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행동은 가려버리고 결국엔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자가 설명하는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피라미드론이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인 행동을 바꾸는지 총 4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자, 첫 단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전부 제국주의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로 누가 지배하는 쪽이고 누가 저항하는 쪽인지 그 경계가 애매해져요.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가장 중요했던 반미 투쟁 같은 것들이 힘을 잃고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외부의 거대한 세력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독점 자본과 싸우는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흐름이 이해되시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피라미드론에 따르면 우리의 주된 싸움의 대상은 국내 독점 자본에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저자의 관점에서는 아니죠.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 같은 외부 제국주의의 지배에 맞서 싸우는 것이 됩니다. 누구를 주된 적으로 설정하느냐, 이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해설의 마지막 섹션이자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정의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가 그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도이자 나침반이라는 거죠. 그 정의가 투쟁의 목표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여기서 저자가 아주 유명한 마르크스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한 사람은 그 자체로 노예가 아니다. 그는 특정한 억압관계 속에서만 노예가 된다. 이 말처럼 어떤 나라가 그냥 혼자 존재할 때 제국주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제국주의 국가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정의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라면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개의 렌즈는 각각 무엇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 반대로 무엇을 보이지 않게 가려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